결혼 27년. 나 이창민은 올해 53세가 됐다.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딸 다영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주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 정소영과는 26살, 25살에 만나 결혼했다. 첫 몇 년은 행복했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내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부터였을까. 부부관계도 뜸해지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소영이가 갑자기 탁구를 배우겠다고 했다. 여보, 동네 탁구장에 등록하려고 해. 갑자기 탁구를?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어서라도 취미 하나는 있어야지. 50세가 된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갖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집에서만 TV 보며 지내던 소영이가 활동적으로 변하는 게 좋아 보였다. 좋은 생각이야. 등록비랑 운동복, 라켓도 좋은 걸로 사줄게.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 150만 원 정도 들여서 탁구장 3개월 등록비와 전용 운동복, 고급 라켓까지 사줬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후 2시쯤 나가서 4시간 정도 치고 저녁 6시에 돌아왔다. 집에 와서는 탁구 얘기를 신나게 했다. 오늘 백핸드 드라이브 배웠어. 생각보다 어렵더라. 코치님이 자세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저녁 7시, 8시, 9시,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회원들이랑 저녁 먹었어. 탁구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운 모양이었다.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만 지내던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화장이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갈 때도 대충 나가던 사람이 탁구장 갈 때는 꼼꼼하게 화장하고 향수까지 뿌렸다. 50세 아줌마가 탁구 치러 가는데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거의 보지 않던 소영이가 요즘에는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지었다.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 탁구장 단톡방이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 하지만 내가 곁에 오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렸다. 세 번째는 옷차림이었다. 탁구복이라고 산 운동복이 점점 몸에 딱 맞는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집에서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새 운동복 샀네? 이전 거는 너무 헐렁해서 운동하기 불편하더라고. 결정적인 건 지난주였다. 소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을 보니 진수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진수 오빠? 50세 아내가 누군가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나보다 1살 어린 소영이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잠금 화면이었다. 예전에는 잠금 설정도 안 했던 사람이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걸어놨을까? 여보, 휴대폰에서 계속 메시지 와. 아, 탁구장에서 연락 온 거구나. 나중에 확인할게. 하지만 소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딸 다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잠깐 얘기할까요? 25세가 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다. 평소에는 부모 일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얘기인데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딸도 눈치채고 있었구나. 어떻게? 탁구장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아빠한테는 탁구 얘기만 하는데 친구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 탁구장에 멋진 오빠가 있다고. 운동도 잘하고 인품도 좋다고 그런 얘기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25세 딸이 이런 걸 눈치챌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닐까? 다영아, 엄마가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를 했어?
박진수라는 분이요. 40대 초반이래요. 탁구장에서 제일 잘 치신다고. 박진수. 메시지에서 본 진수 오빠가 이 사람인가? 50세 아내가 40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만나고 있다는 건가? 다영아. 이런 얘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써요. 탁구장 근처 카페에서도 자주 결제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남성 액세서리 샵에서도 결제 문자가 왔어요. 남성 액세서리? 나를 위해 산 건 아니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소영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소영이가 탁구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자랑하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단체 사진에서 소영이 옆에는 항상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 175cm 정도의 깔끔한 인상의 40대 초반 남성. 박진수가 틀림없었다. 더 이상한 건 둘의 거리였다. 다른 회원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는데 박진수와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서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진에서는 박진수가 소영이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도 있었다. 이 사람이 박진수야? 사진을 보며 물었을 때 소영이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응. 탁구장에서 제일 잘 치시는 분이야. 정말 친절하고 매너도 좋으셔. 나이가 어떻게 돼? 42세래. 회사 다니시는데 정말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셔. 내가 묻지도 않은 정보까지 술술 나왔다. 그리고 박진수 얘기를 할 때의 소영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설레는 듯한 빛나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소영이의 SNS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탁구장 관련 게시물만 30개가 넘었다. 그중 대부분에 박진수가 등장했다. 오늘도 진수 오빠께 좋은 기술 배웠어요. 진수 오빠가 추천해주신 라켓으로 바꿨더니 확실히 달라요. 회식 때도 진수 오빠가 리드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댓글도 문제였다. 박진수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소영씨 오늘 컨디션 최고였어요. 라고 남긴 댓글들이 여러 개 있었다. 50세 기혼 여성과 42세 남성 사이에 이런 SNS 소통이 정상일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박진수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소영이가 다니는 탁구장 홈페이지에 회원 소개 코너가 있었다. 박진수, 42세, 중견건설회사 현장 소장, 탁구 경력 15년, 탁구장 에이스 회원이자 비공식 서브코치 역할. 사진도 있었다. 탁구복을 입고 라켓을 든 모습이 제법 멋있어 보였다. 42세 치고는 관리를 잘한 듯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기혼자였다. 17년 결혼 생활에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기혼자끼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정상일까?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소영이가 탁구장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오후 7시. 나는 탁구장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갔다. 소영이 차가 탁구장 주차장에 있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탁구장 불은 꺼져 있었다. 회식이라고 했는데 탁구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소영이와 박진수가 함께 나타났다. 둘만. 회식이라고 했는데 단둘이?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모습이었다. 박진수가 소영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소영이는 전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기댔다. 두 사람은 소영이 차에 탔고 박진수 차는 탁구장에 그대로 두고 어디론가 갔다.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종착지는 시내 모텔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다. 1시간 반 후 두 사람이 나왔다. 소영이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많이 지워진 상태였다. 박진수는 소영이를 탁구장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소영이에게 물었다. 회식 어땠어? 피곤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딸 다영이가 출근 전에 나를 불렀다. 아빠, 어젯밤에 엄마 늦게 들어왔죠? 응, 회식이었다고 하더라. 아빠, 실은 제가 어제 엄마 신용카드 문자 봤는데요. 다영이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어젯밤 7시 30분 탁구장 근처 모텔에서 카드 결제 문자가 와 있었다. 이게 회식인가요? 25세 딸이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영아,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알게 해서.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동시에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회사에서 나는 대학 동기인 변호사 김성우에게 전화했다. 성우야,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것 같아서. 증거가 있어? 어느 정도는 있어. 모텔 영수증도 있고. 그럼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 김 변호사는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창민아, 요즘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까지도 나와. 다만 소송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 각오해야 해.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감시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소영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3개월치 뽑아봤다. 가게를 내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패턴이 보였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탁구장 근처 카페에서 결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모텔 결제가 뒤따랐다. 더 충격적인 건 쇼핑 내역이었다. 남성용 시계 35만 원, 남성용 지갑 18만 원, 넥타이 12만 원. 내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 구입한 남성용 골프웨어 세트 45만 원도 있었다. 박진수가 골프를 친다는 얘기를 소영이가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했다. 부장으로 20년간 일하면서 살인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창민아, 카드 내역만으로는 부족해.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대화 내용 같은 게 있어야 해. 그래서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15년 경력의 조사원 박 실장을 만났다.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특히 탁구장, 테니스장 같은 운동 모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납니다. 박 실장은 일주일간 300만 원의 종합조사를 해주겠다고 했다. 소영이와 박진수의 동선을 추적하고 결정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주겠다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사하겠습니다. GPS 같은 건 안 쓰고 공개된 장소에서만 촬영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27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조사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화요일 오후 2시 탁구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함께 운동한 후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내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더 충격적이었다. 탁구 연습 후 박진수 차로 이동해서 시내 모텔에 들어갔다. 3시간 후 나올 때 소영이의 옷차림이 나갈 때와 달랐다. 분명히 갈아입은 것 같았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둘이 함께 경기도 어느 펜션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당일치기였지만 오후 내내 함께 보냈다.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음성 녹음이었다. 박진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실내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차량이 공개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의 대화가 녹음됐다. 소영아, 남편은 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창민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진수 오빠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7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대화도 있었다. 우리 진짜로 같이 살면 안 될까? 하지만 다영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이제 25세야. 충분히 독립할 나이지.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창민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눈치챘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였다.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대화였다.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안 좋았어? 결혼 초기부터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어요.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2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야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고? 그래도 2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의무감으로 산 거죠.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내가 소영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박 실장이 준 자료에는 박진수에 대한 신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진수, 42세, 건설회사 현장 소장, 결혼 17년 차, 부인과 고등학생 딸 하나, 연봉 5,500만 원, 아파트 한 채 소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박진수가 탁구장에서 소문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최소 2명의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전형적인 기혼 여성 헌터네요. 외롭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줌마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박 실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내 아내를 사냥감으로 본 거였다. 부인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집 남편이 이사를 가면서 조용히 끝났다고 하더군요. 27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다. 부장답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소영이와 박진수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는 것. 27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끝내고 싶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다. 토요일 저녁, 나는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소영이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주문했고, 다영이에게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뒀다. 뭔데 이렇게 정식으로? 소영이가 웃으며 물었다. 죄책감 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27년을 속인 여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렸다. USB도 손에 쥐고 있었다. 27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적 증거들이 담긴 작은 장치였다. 우선 이것부터 보자.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소영이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모든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탁구장 근처 카페 45,000원. 같은 날 오후 6시, 모텔 결제 8만 원. 그날 너 누구랑 만났어? 소영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탁구 회원들과. 그럼 이건 뭐야?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다. 박 실장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소영이와 박진수가 단둘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다영이가 작은 소리로 엄마 라고 중얼거렸다. 이 남자가 누구야? 박진수 맞지?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도 들어봐.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박진수 차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창민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소영이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빠, 다영이가 내 팔을 잡았다.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다영아.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차분하게 네 번째 증거를 꺼냈다.
펜션 이용 내역과 쇼핑 기록이었다. 지난달 토요일 경기도 펜션에서 하루 데이트했지. 그리고 박진수한테 시계, 지갑, 골프웨어까지 사줬더라. 내 돈으로. 아빠, 이게 뭐예요? 다영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25세 딸이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탁구장은 핑계였고 그때까지 침묵하던 소영이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7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27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창민 씨, 내가 외로웠어. 너는 항상 일만 하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2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와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대화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했지. 녹음에 다 나와 있어. 소영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대화까지 녹음된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다영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소영이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다영아, 아니에요. 저도 다 봤어요. 엄마가 휴대폰 보면서 웃는 것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것도. 근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딸의 말에 소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영아, 아빠 편에 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서류였다.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할 거야. 이혼 청구와 박진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3천만 원? 소영이가 놀라며 되물었다. 27년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해. 하지만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받아낼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진수였다. 소영이와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딱 좋네. 나는 문을 열었다. 박진수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실내 분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기는. 당신이 박진수죠? 네. 그런데 무슨.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박진수에게도 똑같은 증거들을 보여줬다. 사진, 녹음, 펜션 기록까지. 그는 점점 얼굴이 파래졌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당신 부인한테 하세요. 참, 부인도 이 사실 알아야겠네요. 형님, 제발.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생각 안 했으면서? 나는 박진수의 부인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다. 박진수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증거도 다 있다고 했다. 박진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월요일에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준비하세요. 형님,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신 문제죠.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지키셔야죠. 박진수가 나간 후 집 안은 조용해졌다. 소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다영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다영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요. 그날 밤 소영이는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나와 다영이뿐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다. 창민아, 증거가 완벽해. 이 정도면 100% 이길 수 있어. 실제로 법정에서의 과정은 순조로웠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소영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박진수도 마찬가지였다. 사진과 녹음 파일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피고 박진수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재판장의 판결이었다. 위자료 2,800만 원이 인정됐다. 예상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 문제였다. 박진수는 판결 후 내게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돈은 좀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세요. 하지만 박진수의 상황은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안 후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고등학생 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좌천됐다. 결국 박진수는 아파트를 팔아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다. 17년 살던 집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27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재산 분할에서는 내가 유리했다. 27년간 벌어온 재산의 대부분이 4명이었고 소영이의 불륜이 입증된 상황에서 7대 3 분할을 받았다. 양육권 문제는 없었다. 다영이가 이미 25세 성인이었으니까. 하지만 딸은 확실하게 내 편에 섰다. 아빠, 저는 아빠랑 살 거예요.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요. 다영이의 단호한 표현이었다. 25세가 된 딸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 결심을 존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녀의 관계였다. 소영이가 없어진 후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게 됐고 대화도 늘어났다. 아빠, 요리 배워보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영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27년 동안 소영이에게만 맡겨뒀던 살림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됐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됐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반응이 좋았다.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후폭풍도 있었다. 소영이의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탁구장에서는 즉시 추방당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했고 결국 탁구장 측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진수도 마찬가지였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시선이었다. 50세 기혼 여성이 42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완전히 고립됐다. 그 아줌마 남편이 회사 부장인데 외도했다면서? 맞아. 법정에서 위자료까지 나왔다던데. 아이고, 그런 사람한테 탁구를 배웠다니. 결국 소영이는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었다. 몇 달 후 소영이가 연락을 해왔다. 다영이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딸이 거부했다. 아빠,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딸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아이러니하게도 탁구였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다른 탁구장에서 운동하기 시작했다. 부장님, 탁구 처음이세요? 네. 늦은 나이에 시작해봅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다. 53세에 시작한 탁구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관계는 만들지 않았다. 순수하게 운동만 했다. 탁구채 너머로 다른 시선을 보내지도 받지도 않았다. 부장님, 회식 어떠세요? 운동만 하고 집에 갈게요. 경계선을 확실히 그었다. 27년 전 소영이와 박진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다영이는 취업에 성공했다. 광고회사 마케팅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빠, 제가 이제 돈 벌으니까 가게에 보탬이 될게요. 고마워, 다영아.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써. 아빠가 아직 벌 수 있어. 딸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소영이를 통해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마음을 나눈다. 가끔 회사에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온다. 53세 부장에게 관심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장님,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다. 27년 결혼 생활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무엇보다 다영이와의 시간이 소중하다. 아빠, 새로운 분 만나셔도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딸이 이렇게 말해주지만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처럼 딸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 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다영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우연히 탁구 경기가 나왔다. 아빠, 이제 탁구 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이제는 그냥 운동으로만 보여. 실제로 그랬다. 탁구는 여전히 좋은 운동이었다. 다만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이었다. 아빠, 저도 탁구 배워볼까요? 아빠랑 같이 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야. 함께 해보자. 이제는 딸과 함께 탁구를 칠 생각이다. 건전한 운동으로서의 탁구 말이다. 27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탁구채는 이제 순수한 운동 도구일 뿐이다. 더 이상 그 너머로 다른 시선을 보내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27년 배신으로부터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 라켓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라켓에 담긴 불순한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